여러분, 써니피디아에 잘 오셨어요. 힐링 ASMR 레미제라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인간의 양심을 노래한 거대한 시편 레미제라블의 도입부 그리고 집필 배경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한 조각 빵을 훔친 죄로 19년을 도형수로 살다 나온 장발장, 그리고 그를 따뜻한 마음으로 받아주는 유일한 사람 미리엘 주교. 장발장은 그런 주교님에게 큰 감화를 받아 새로운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는데요. 그런 그를 의심하고 의혹의 눈초리로 지켜보는 자베르 경감이 항상 그의 곁에 맴돌고 있죠. 그러던 중 무고한 사람이 실제 장발장으로 오인된 채 붙잡히게 되면서 자베르 경감은 장발장을 의심했던 자신을 해임시켜달라고 청합니다. 이로 인해 죄의식에 사로잡힌 장발장. 과연 그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시장님, 저의 파면을 상부에 요청해 주십사 시장님께 간청드리러 왔습니다. 마들렌느가 아연실색하여 무슨 말을 하려 했다. 하지만 자베르가 그에게 기회를 주지 않았다. 시장님께서는 제가 사표를 제출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실 겁니다. 하지만 사표만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사표를 제출하는 것은 명예로운 일입니다. 저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따라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저는 쫓겨나야 합니다. 그리고 잠시 멈췄다가 덧붙였다. 시장님, 지난번에는 저를 대하심에 있어서 부당하게 준엄하셨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저를 대하심에 있어 정당하게 준엄하십시오. 아, 그 일 무엇 때문에? 마들렌느 씨가 언성을 높였다. 도대체 알아들을 수 없는 그 횡설수설은 무엇인가? 무슨 뜻인가? 당신이 무슨 단죄받을 짓을 나에게 저질렀다는 것이오? 당신이 나에게 무슨 짓을 했소? 나에게 무슨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이오? 당신은 스스로를 규탄하며 경질되기를 바라는데. 축출되기를 바랍니다. 자베르가 고쳐 말했다. 축출이라고 합시다. 좋소. 하지만 나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소. 곧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시장님. 자베르가 깊이 한숨을 지은 다음 여전히 냉정하고 구슬프게 말을 계속했다. 시장님, 6주 전에 그 여자 문제로 다투고 난 후 저는 몹시 노하여 시장님을 고발하였습니다. 고발했다고? 파리 경찰국에. 자베르 못지않게 웃음이 적은 마들렌느 씨 이것만 이번에는 큰 소리로 웃기 시작했다. 시장 주제에 경찰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옛날의 도형수로 고발했습니다. 시장의 안색이 낯빛으로 변하였다. 단 한 번도 눈을 쳐들지 않은 자베르가 말을 계속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저는 의혹을 품고 있었습니다. 비슷한 용모, 시장님께서 화브롤에서 모으도록 하신 정보들, 늙은 포슐르방이 사고를 당했을 때 시장님이 보여주신 허리의 힘, 시장님의 정확한 사격 솜씨, 조금 질질 끌리는 듯한 시장님의 다리. 제가 뭘 안다고 멍청이 같은 소리를 늘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하튼 저는 시장님이 장발장이라고 하던 그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누구라고? 그 이름이 뭐라고 하셨소? 장발장입니다. 20년 전에 제가 뚫롱에서 교도관 보조로 복무하던 시절에 본 적이 있는 도형수입니다. 그 장발장은 도형장에서 석방된 직후 어느 주교의 거처에서 도둑질을 했고 대로상에서 무기를 손에 들고
어느 사부와 출신 소년을 상대로 강도짓을 저질렀던 모양입니다. 8년 전에 그가 자취를 감췄는데 무슨 수단을 부렸는지 아무도 모르며 그래서 그를 찾고 있었습니다. 제가 상상하기를 여하튼 그런 연유로 제가 그런 짓을 저질렀습니다. 노여움이 저로 하여금 결단을 내리게 했고 결국 제가 시장님을 경찰국에 고발한 것입니다. 조금 전부터 서류들을 다시 집어들고 있던 마들렌느 씨가 지극히 무관심한 억양으로 다시 물었다. 그래, 어떤 회답을 받으셨소? 제가 미쳤다는 회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옳았습니다. 당신이 그 사실을 인정하니 다행이오.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장발장이 발견됐으니까요. 마들렌느 씨의 손에 들려있던 서류가 스르르 미끄러져 떨어졌다. 그가 고개를 쳐들어 자베르를 유심히 바라보더니 형언할 수 없는 억양으로 답했다. 자베르가 그의 청렴한 얼굴에 슬픈 기색을 띠며 대답하였다. 시장님, 틀림없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로서는 매우 유감스러웠으나 그 사람이 틀림없는 장발장이었습니다. 저 또한 그가 장발장임을 알아봤습니다. 마들렌느 씨가 아주 나지막한 음성으로 다시 물었다. 확신하실 수 있어? 자베르가 미소를 짓기 시작했다. 깊은 확신에서 발산되는 고통스러운 미소였다. 확신합니다. 자베르는 물러가지 않았다. 죄송합니다, 시장님. 그가 말하였다. 또 무슨 일이요? 시장님, 상기시켜드려야 할 일이 아직 한 가지 남아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요? 제가 파면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들렌느 씨가 벌떡 일어섰다. 자베르, 당신은 명예를 존중하는 사람이고 따라서 나는 당신을 존경하오. 당신은 지금 당신의 잘못을 과장하고 있소. 그것이 또한 나와 관련돼 있으니 나에 대한 무리이기도 하오. 자베르, 당신은 승진할 자격이 있을지언정 내려가야 할 사람이 아니오. 나는 당신이 당신의 지위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오. 자베르가 마들렌느 씨를 빤히 쳐다봤다. 그의 순진한 눈동자 깊숙한 곳에 별로 정체가 밝혀지지는 않았으되 경직되고 순결한 양심이 보이는 듯하였다. 그가 태연한 음성으로 대꾸하였다. 시장님, 저는 그 뜻에 따를 수가 없습니다. 반복해 말하지만 그 일은 나와 관련된 것이요. 하지만 자베르는 오직 자기의 생각에만 주의를 기울인 채 말을 계속했다. 과장한다고 하시지만 저는 전혀 과장하지 않습니다. 저의 생각은 이러합니다. 저는 시장님을 부당하게 의심했습니다. 그건 물론 별일 아닙니다. 자기의 윗사람을 의심하는 것이 비록 너무하다 할지라도 누구를 의심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증거도 없이 노여움이 폭발하여 복수할 목적으로 저는 존경할 만하며 시장이시고 고위 관리이신 분을 도형수라고 고발했습니다. 그것은 중대한 일입니다. 매우 중대합니다. 제가 정부의 일개 관리인 제가 시장님께서 대리하고 계신 정부의 무례를 범한 것입니다. 만약 저에게 종속된 어떤 사람이 제가 저지른 것과 같은 짓을 저질렀다면 저는 그에게 직무를 수행할 자격이 없음을 천명한 다음 그를 축출했을 것입니다. 어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시장님,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저는 평생 동안 자주 엄격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이 옳았습니다. 제가 잘한 일입니다. 그런데 만약 지금 제가 저에 대하여 엄격하지 못한다면 제가 옳다고 생각하며 행한 모든 것이 부당해질 것입니다. 제가 다른 사람들보다 저를 더 용서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도대체 제가 다른 이들 처벌하는 데에만 쓸만하고 저 자신은 처벌하지 않다니 그러면 저는 비참한 놈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해고되고 부러지고 쫓겨나는 것이 옳습니다. 저에게 두 팔이 있으니 땅을 일구며 살겠습니다. 저에게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시장님, 제가 봉직하는 부서를 위하여 저를 본때로 삼아주십시오. 제가 요청하는 것은 단지 차베르 형사의 파면뿐입니다. 그 모든 말이 겸허하되 의연하고 절망하였으되 확신에 찬 억양이 실려 나왔으며 그 억양이 그 기이하게 정직한 사람에게 무엇인지 물을 이상한 위대함을 부여했다. 생각해 봅시다. 마들렌느 씨가 대꾸했다. 그러면서 손을 내밀어 악수를 청하였다. 실제 장발장이라는 누명을 쓰고 체포된 자는 과연 누구일까요? 마들렌느 시장이라는 가면을 쓰고 있는 자신이 바로 장발장 본인인데, 장발장은 용서를 비는 자브르 앞에서 짐짓 태연한 척하면서도 속으로는 자기 때문에 무고한 사람이 체포되어 벌을 받게 될 거라는 사실에 혼란과 죄의식에 사로잡혀 괴로워합니다. 결국 장발장은 결연한 마음을 품고 재판정에 모습을 드러내죠. 마들렌느 씨? 정말 그였다. 서기의 책상 위에 있던 램프의 불빛에 그의 얼굴이 환하게 드러났다. 모든 얼굴들이 일제히 그를 향하였다. 모두 형언할 수 없는 느낌에 사로잡혔다. 방청석이 한순간 머뭇거렸다. 음성이 어찌나 폐부를 찌르는지, 그곳에 나타난 사나이의 기색이 어찌나 고요한지 그 첫 순간에는 모두들 갈피를 잡지 못하였다. 마들렌느 씨가 배심원들과 재판장을 향해 돌아서며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하였다. 배심원님들, 피의자를 풀어주도록 하십시오. 재판장님, 저를 체포하라 명령을 내리십시오. 여러분들이 찾으시는 사람은 피의자가 아니고 접니다. 제가 장발장입니다.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다. 놀라움의 첫 충격에 무덤 속 정막이 뒤따랐다. 어떤 엄청난 일이 이뤄질 때 군중을 사로잡는 일종의 종교적 공포감이 재판정에 감돌았다. 저 사람을 풀어주십시오. 저는 하나의 의무를 이행할 뿐입니다. 제가 그 불행한 단죄받은 사람입니다. 여기에 모인 사람들 중 오직 저만이 일의 내막을 명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진실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제가 하는 모든 것을 저 높은 곳에 계시는 신께서 바라보시는 바 그것으로 족합니다. 제가 이렇게 나타났으니 저를 체포하십시오. 하지만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른 이름 밑에 제 자신을 감추며 부유해졌고 시장이 됐습니다. 정직한 사람들 축으로 돌아가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루어질 수 없는 일 같습니다. 여하튼 제가 말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이 있으며 저의 생애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언젠가는 모두들 알게 될 것입니다. 제가 주교님의 물건을 훔쳤습니다. 사실입니다. 뿌띠제르베의 물건을 훔쳤습니다. 역시 사실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저의 거처에 있는 벽난로의 재 속에서 제가 7년 전에 뿌띠제르베로부터 훔친 40수를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저를 체포하십시오. 맙소사, 검사님께서는 고개를 가로저으십니다. 그러면서 마들렌느 씨가 미쳤다라고 속으로 말씀하십니다. 검사님께서는 저를 믿지 않으십니다. 절망적인 것은 그러한 사실입니다. 적어도 이 사람만은 단죄하지 마십시오. 아니, 저 사람들이 나를 몰라보다니. 자베르가 이 자리에 있다면 좋았을 겁니다. 그 사람이라면 저를 알아볼 수 있을 겁니다. 그 불운한 사나이가 미소를 지으며 방청인들과 재판관들을 향해 돌아섰다. 그 미소를 본 사람들은 아직도 그 시절을 생각할 때마다 처연한 감회에 사로잡힌다. 그것은 승리의 미소였다. 그러나 또한 절망의 미소였다. 보시다시피 제가 장발장입니다. 그가 다시 말하였다.
재판정 안에는 더 이상 재판관도 검사도 헌병도 없었다. 한 곳으로 집중된 눈들과 감동한 심정들밖에 없었다. 아무도 각자가 수행해야 할 임무를 상기하지 못하였다. 검사는 구형하기 위하여 자신이 그곳에 있다는 것을, 재판장은 재판을 주재하기 위하여 그곳에 있다는 것을, 변호사는 변론하기 위하여 그곳에 와 있다는 사실을 잊었다. 놀라운 일이었으니 어떤 질문도 나오지 않았고 어떤 관건도 개입하지 않았다. 숭고한 장면의 특성이란 모든 영혼들을 사로잡고 모든 증인들을 관객으로 바꿔놓는다는 것이다. 아마 그들 중 아무도 자기가 느끼고 있던 것을 깨닫지 못했을 것이다. 의심할 여지 없이 아무도 자기가 위대한 빛이 발산하는 것을 바라보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다. 모두들 자신이 무엇인가 매료되어 있다는 것만은 내면으로 느끼고 있었다. 목전에 장발장이 있었던 것은 분명했다. 찬연한 빛이 발산되고 있었다. 그 사람의 출현이 조금 전까지 그토록 모호하던 사건을 밝은 빛으로 채우기에 충분했다. 그 순간 이후에는 어떠한 설명도 필요 없이 그 모든 사람들이 일종의 전격적인 계시를 받은 듯 한 사람이 자기 대신 단죄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자수하는 사람의 단순하되 찬연한 사연을 즉각 그리고 단번에 이해했다. 자질구레한 사항들, 머뭇거림들, 온갖 저항들이 그 거대한 빛 속에서 스스로 소멸됐다. 신속히 지나가는, 그러나 그 순간에는 도저히 항거할 수 없는 강력한 인상이었다. 더 이상 법정을 어지럽히고 싶지 않습니다. 장발장이 말을 계속했다. 저를 체포하지 않으니 저는 이만 돌아가겠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검사님께서 제가 누군지 또 지금 어디로 가는지 잘 알고 계시니 원하실 때 언제라도 저를 체포토록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가 출구 쪽으로 향했다. 명령을 내리는 음성도 들리지 않았고 그를 막으려는 팔 하나 없었다. 모두들 뒤로 물러서며 길을 열었다. 그 순간 그에게는 무엇인지 모를 신성한 것이 있어서 그것이 군중으로 하여금 그 사람 앞에서 일제히 물러서며 스스로 정렬케 했다. 그가 군중 한가운데를 천천히 가로질러 갔다. 누가 그랬는지는 아무도 모르나 그가 출입구에 도달했을 때 문이 열려 있었다. 장발장의 자백으로 그는 스스로 도간에 든 쥐가 되죠. 자베르는 이제 자기 손으로 그를 잡아넣으려 혈안이 됩니다. 진료소 병상에 몸져놓은 팡띠느를 돌보던 장발장을 잡으러 들이닥친 자베르. 그 소름 끼치는 표정에 팡띠느는 공포를 느끼며 비명을 지르죠. 장발장의 멱살을 잡고 흉측하게 웃는 자베르를 보고 경악한 팡띠느는 그 충격으로 급사하고 맙니다. 자베르는 장발장을 교도소에 가두게 되고요. 하지만 딸을 보살펴주겠다는 팡띠느와의 약속을 지켜야만 했던 장발장. 그는 탈주해서 테나르디에 부부의 마수로부터 꼬제트를 구하러 갑니다. 악마들이나 정령들이 어떤 징후들을 보고 자기보다 우월한 신 하나가 와 있음을 알았듯이 테나르디에는 자기가 매우 강력한 사람과 마주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것은 하나의 직관 같았다. 그는 자기의 분명하고 예민한 민첩성 때문에 그러한 사실을 깨달았다. 그날 저녁 그는 진마차꾼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면서도 담배를 피워대면서도 외설스러운 노래들을 부르면서도 고양이처럼 엿보기도 하고 수학자처럼 궁리하면서 그 나그네를 저녁 내내 관찰했다. 그는 자기의 이권을 위해서, 즐거움을 위해서, 그리고 본능에 이끌려 그를 엿봤고 동시에 마치 고용된 사람처럼 그를 정탐하기도 했다. 황갈색 외투를 입은 남자의 작은 몸짓이나 움직임 하나까지도 모두 포착했다. 그 미지의 사나이가
꼬제트에 대한 관심을 그토록 분명하게 드러내기 전부터도 그는 이미 그것을 짐작하고 있었다. 그는 그 늙은이의 깊은 시선이 시종 반복하여 아이에게로 향함을 간파했다. 왜 그러한 관심을 보일까? 저 사람은 도대체 무엇일까? 주머니에 그토록 많은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 왜 그토록 초라한 차림새일까? 도무지 풀리지 않아 그를 괴롭히던 의문들이었다. 그는 밤새도록 그 생각만 했다. 그 사람이 꼬제트의 아버지일 수는 없을 것 같았다. 할아버지 되는 사람일까? 그렇다면 왜 즉시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았을까? 누구든 자기에게 권리가 있을 경우 그것을 내보이는 법이다. 그 사람이 꼬제트에 대한 어떤 권리도 가지고 있지 않음은 분명했다. 그러면 무엇이란 말인가? 테나르디에는 무수한 추측들 속에 빠져 길을 잃었다. 모든 것이 어렴풋이 보였으나 아무것도 선명하지 않았다. 하지만 여하튼 그 사람과 대화를 시도하면서 그 모든 일에 비밀이 감춰져 있고 또 그 나그네가 그늘 속에 머물러 있기를 바란다고 확신할 수 있게 된지라 그는 자신이 우세한 입장에 있다고 느꼈다. 그러나 나그네의 간결하고 단호한 대답을 듣고 그 신비한 사람이 정말 신비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그는 자신이 문득 약해짐을 느꼈다. 그러한 일이 생기리라고는 미처 상상조차 못했다. 결국 그의 모든 추측들이 길을 잃었다. 그는 자기의 생각들을 수습하여 하나로 묶었다. 그리고 순식간에 그 모든 것들의 무게를 가늠해봤다. 테나르디에는 단 한 번 흘낏 보고 상황을 판단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였다. 그는 곧장 신속하게 진격할 순간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위대한 지휘관들이 오직 자기들만이 식별할 수 있는 결정적인 순간에 그렇게 하듯 자기 포대의 위장막을 불쑥 벗겼다. 손님? 그가 말하였다. 저에게 현금 1,500프랑이 필요합니다. 나그네가 자기의 옆주머니에서 검정색 가죽으로 만든 지갑을 꺼내어 열더니 은행권 석장을 식탁 위에 올려놨다. 그러더니 굵은 엄지손가락으로 그 지폐들을 지그시 누르며 식당 주인에게 말하였다. 꼬제트를 데려오시오. 잠시 후 꼬제트가 천장 낮은 식당으로 들어섰다. 나그네가 자기의 보따리를 끌어당겨 풀었다. 보따리에는 작은 모직 드레스 하나와 앞치마, 무명 섞인 마직물로 지은 캐미솔, 속치마, 숄, 모직 양말, 구두 등 8살 소녀가 입을 의복 일습이 있었다. 그 모든 것들은 검정색이었다. 아가야, 나그네가 말하였다. 이거 가지고 가서 얼른 갈아입어라. 해가 지평선에 솟아오를 무렵 몽헤르메이유 주민들이 대문을 열다가 남루한 옷차림을 한 노인 하나가 커다란 분홍색 인형을 안고 상복을 입은 어린 소녀의 손을 잡고 파리로 이어지는 길을 따라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 노인과 소녀는 리브리 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나그네와 꼬제트였다. 그 나그네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꼬제트 또한 누더기를 걸치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은 알아보지 못했다. 꼬제트가 떠나고 있었다. 누구와 함께? 그녀는 전혀 몰랐다. 어디로? 역시 몰랐다. 그녀가 아는 것이라곤 테나르디에의 싸구려 식당을 떠난다는 사실이 고작이었다. 아무도 그녀에게 작별 인사를 할 생각을 하지 않았고 그녀 또한 아무에게도 작별 인사를 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기가 증오하던 그리고 자기를 증오하던 그 집을 떠날 뿐이었다. 그 시각까지 가슴 졸이며 살던 가엾은 어린 것. 꼬제트는 커다란 눈을 활짝 떠 하늘을 쳐다보며 한껏 점잖게 걸었다. 선물로 받은 루이 금화는 새 앞치마 주머니에 넣어두었다.
가끔 그녀가 고개를 숙여 그 말을 한동안 들여다보다가는 나그네 아저씨를 쳐다봤다. 그녀는 자기가 착한 신 곁에 있는 것 같았다. 평생 사랑이라곤 해본 적 없는 장발장은 꼬제뜨를 바라보며 자기 안에 열정과 애정이 깨어나는 것을 느낍니다. 8살 꼬제뜨도 그간 짓밟혀 있던 감성과 꿈과 희망이 되살아나며 이 늙은 사내를 사랑하게 되고요. 꼬제뜨는 장발장을 아버지라 부르며 의지합니다. 그렇게 둘은 과거의 상처와 아픔을 뒤로하고 서로에게 힘이 돼주며 파리에서 숨어 지내죠. 꼬제뜨는 무럭무럭 자라나 아리따운 처녀가 됐고 한 청년과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청년의 이름은 마리우스로 혁명을 꿈꾸는 시민군 청년이죠.